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도 지도 수업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업 선생님이 지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다 잘 들었나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에 대한 수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슬람을 잘 이해하려면 지도를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도를 먼저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혼란 속의 아라비아 반도라고 교과서에 써져 있죠. 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동서교류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동서교류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지도를 보고 동서를 구분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절반을 나누어서 오른쪽이 동쪽이었죠. 그리고 왼쪽이 서쪽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동서교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크게 우리 서양사를 배웠을 때 유럽에 있는 국가들, 그런 유럽 국가들과 그 다음에 동쪽에 있었던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이러한 동쪽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교류를 하였다는 것이 바로 동서교류입니다. 자, 우리 동서교류에 많이 사용됐던 길, 우리 한나라 시대 장건이 개척했다고 많이 이야기했던 길 뭐였죠? 그렇죠. 비단길이었죠. 자, 비단길이 우리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선생님이 빨간색 펜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비단길이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인도 위쪽을 지나쳐서 이렇게 지나서 현재 유럽에 도착을 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중국에 있는 비단이 유럽에도 전파되었다라고 해서 동서교류의 주요 핵심 길이었었는데, 자, 지금 여러분이 배울 아라비아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역사에서는 이 동서교류가 갑자기 끊기게 됩니다. 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끊기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아시아 대륙,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아시아 대륙 중에서 우리 서아시아, 서쪽에 있는 아시아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우리 서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자, 당시 유럽에 있었던 당시 유럽 상황은 어떻게 되었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당시 유럽 상황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쪽에 있었던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이 있었는데요. 자, 비잔틴 제국과 우리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경쟁을 하는 구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유럽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끝나는 이 동서 무역로가 우리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끊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서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야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우회하는 길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잔틴 제국, 즉 유럽에서 출발한 우리 동서 교통로가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막혔네. 자, 그러면 우리 남쪽으로 내려가 보자 라고 해서 간 곳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 아라비아 반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인도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무역하는 사람들 동쪽 서쪽 왔다 갔다 하면서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중간중간 도시가 매우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 도시로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 아라비아의 두 개의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바로 메디나라는 도시와 메카라는 도시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카와 메디나가 매우 서로 상업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돈이 많아지게 되다 보면 서로 이제 막 싸워. 우리 가난할 때는 서로 하나씩 좀 그래도 나눠 먹고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잘 사는데 이제 돈 좀 많으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야. 자, 그때 등장한 인물이 우리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 무함마드. 똑같은 말입니다. 무함마드라는 사람, 우리 교과서 용어로는 무함마드죠. 무함마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보면서 이슬람에 대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까지 지도에서 살펴봤죠. 우리 지도를 살펴봤는데 우리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서 교과서는 258페이지 피고요. 이번 단어는 이슬람 문명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우리 이슬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이슬람
공동체가 등장한다. 이슬람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한 파일 보면서 계속 진도 나갈게요. 자, 이슬람 공동체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교통로의 등장이 먼저 등장하는데, 자, 우리 새로운 교통로의 등장은 방금 지도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다 수업한 거예요. 자, 하나씩 복습해 가면서 가볼게요. 자, 우리 서아시아에 있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어디가 대립을 했다? 그렇죠. 바로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서 교통로가 단절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교통로가 필요했는데 새로운 교통로는 정중앙에서 막고 있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우회해야 됐었다. 자, 그래서 우회한 길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로 우회하는 길이었는데, 자, 그것은 바로 교과서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원래 기존 교역로 보라색 선이었는데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막다 보니까 우리 아라비아 반도 이제 초록색 길로 우회해서 가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메디나랄지 메카랄지 이런 두 개의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 우리 이 두 개의 도시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메카와 메디나입니다.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빈부격차도 발생하고 계급 차별도 심화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역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 부족 간의 전쟁도 매우 심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가 성립되게 됩니다. 우리 이슬람교가 누가 성립을 했냐? 바로 무함마드라는 인물이 만들게 됩니다. 자, 무함마드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마호메트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발음 차이입니다. 우리가 영어 발음을 하냐, 아니면 현지 발음을 하냐, 이러한 차이인데, 마호메트라고도 해도 맞고, 무함마드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무함마드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무함마드라고 부릅시다. 자, 그래서 우리 무함마드가 유일신 알라라는 신이에요. 알라라는 신으로부터 최초의 쿠란을 계시받습니다. 자, 다 말이 어렵죠? 알라는 뭐야? 쿠란은 뭐야? 무함마드 이름도 어려운데 유일신도 어렵고. 자, 유일신이란 말은 신이 오직 하나다. 하나의 신인 알라, 사람 이름, 신 이름입니다. 알라라는 신이에요. 알라라는 신으로부터 최초의 쿠란은 경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쿠란을 계시받았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신의 말씀을 우리 무함마드가 받았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시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교라는 말 자체도 이슬람교를 현지어로 번역을 하면 알라에게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알라 신에게 항상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슬람이라는 의미로 해서 우리 이 종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알라라는 유일신, 오직 하나의 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오직 신은 알라뿐이야. 어디 무슨 다른 걸 믿겠어?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메카 메디나에서 이렇게 차별하고 싸우고 이러한 것을 반대하는 사람, 그게 바로 무함마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시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헤지라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622년에 헤지라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말이 다 어려워요. 우리 이슬람교 배우면서는 다 서아시아 발음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헤지라라는 사건은 좀 중요하니까 우리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무함마드가 메카라는 도시에서 이슬람교를 창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메카 귀족들 입장에서는 인간이 평등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더 돈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메카 귀족들은 무함마드를 박해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무함마드가 더 이상 메카에 있지 못하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슬람교에서는 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우리 무함마드가 이주한 사건을 헤지라라고 부르면서 이때를 이슬람교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이슬람교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지라가 이슬람교의 원년의 시작이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메디나로 이주한 무함마드는 이슬람 공동체, 이슬람교를 전파하면서 우리 무함마드 아래로 모이세요. 우리 유일신 알라를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무함마드를 따르는 세력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세력을 이끌고 우리 무함마드는 결국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디나에서 이슬람 공동체를 건설하고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메카도 다시 정복을 하고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를
거의 다 장악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두 번째 주제인 이슬람 제국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이제 내려가겠죠. 우리 교과서, 우리 이슬람 제국의 발전 알아보기 전에 우리 교과서 260페이지 자료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슬람교의 5가지 의무에 대해서 한번 참고삼아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는 좀 독특한 종교예요. 우리 뭐 크리스트교, 우리 일반 기독교 믿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이슬람교 믿는 친구들은 많이 없잖아요. 어떠한 종교이길래 도대체 많이 믿지 않느냐? 우리 이슬람교도에게는 크게 5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뭐 이런 거는 우리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이슬람교도가 되는 선서, 뭐 이런 크리스트교에서는 뭐 세례를 받았다, 뭐 이렇게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에 5차례나 예배를 했어야 됩니다. 많이 하죠. 새벽에도 해야 되고 정오에도 해야 되고 오후, 저녁, 밤에도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새벽에 잘 일어날 수 있었나요? 새벽에 잘 못 일어나면 이슬람교 못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자선을 위한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우리 1년 수입의 2.5%를 기부했어야 됐습니다. 자, 우리 뭐 크리스트교에서는 11조라고 해서 10분의 1, 10%를 기부하죠. 우리 크리스트교보다는 조금 더 적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라마단 기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단식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슬람력 9월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단식을 하는 그러한 의무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성지인 메카, 우리 무함마드가 태어나고 이슬람교를 창시한 곳이었죠. 그래서 메카를 순례하는, 우리 성지 메카를 순례하는 곳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이슬람교도의 5가지 의무였습니다. 자, 우리 참고삼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슬람교도의 5가지 의무까지 살펴보았고, 이제는 우리 이슬람 제국이 발전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이 정리한 파일로 볼게요. 자, 이제는 우리 무함마드가 이슬람 공동체를 창시하고, 이제는 그 이슬람 공동체가 국가로 발전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정통 칼리프 시대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정통 칼리프 시대는 635년부터 661년까지입니다. 자, 정통 칼리프 시대가 뭐냐? 그러면 일단 칼리프부터 알아야겠어요. 정통이란 말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칼리프 말 어렵죠? 자, 칼리프란 뭐냐? 우리 무함마드가 원래 이슬람교를 창시했는데 무함마드를 계승한 이슬람 공동체의 종교와 정치를 모두 지배한 지배자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보통 왕 하면은 왕은 뭐 정치의 지배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 칼리프는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와 정치를 모두 지배했던 그러한 지배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함마드가, 우리 무함마드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무함마드가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 해서 따른 거였는데, 자, 이제는 그러면은 누구를 따라야 되지? 라고 이제 서로 회의를 하다가, 야, 우리 합의를 해서 우리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한 명을 선출을 해서 그 사람을 칼리프로 삼자라고 해서 우리 정통 칼리프 시대에서는 칼리프를 합의를 통해서 칼리프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정통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교 내부에서 정통으로 선출되었다라고 해서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에는 활발한 정보 활동도 많이 펼쳤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곳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트의 성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점령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아시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멸망시키고 북아프리카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그냥 대충 지도 이렇게 지역만 살펴봤는데 이거 지도로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앞선 강의에서 우리 지도를 조금 많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면은 우리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슬람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서아시아에 존재했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점령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기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도 점령을 했다. 우리 이렇게 좌, 우, 북 이렇게 다 뻗어나갔다. 이러한 방향으로 뻗어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어느 방향, 어떻게 뻗어나갔는지를 조금 머릿속에 그려보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쯤인지는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통 칼리프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우마이야 왕조라는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도 다른 책에서 보면은 옴미야드 왕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발음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우마이야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우마이야라고 부를게요. 자, 우마이야 왕조가 우마이야인 이유는 원래 우리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합의를 통해서 칼리프를 선출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마이야 가문이 이슬람 제국의 지배자 자리를 장악하게 되면서, 칼리프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해주는, 자기 형제에게 세습을 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통 칼리프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마이야 왕조 시기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칼리프는 이제는 세습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우마이야 왕조 때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유역. 인더스 강유역은 우리 인도 지역까지 있죠. 인도 지역까지 뻗어나갔다는 의미고요. 자, 중국의 당과도 접경을 이루게 됩니다. 경계가 접했다. 우리 국경이 이제 당과 근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동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뻗어나갔다는 의미예요. 자,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지도 강의하면서 이베리아 반도 설명했죠. 우리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에 있는 반도가 이베리아 반도였는데 그쪽까지 진출을 했다는 의미예요. 엄청나게 대제국이라는 말이죠. 이따가 선생님이 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 그 다음에 우리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비잔티움 제국과도 접경을 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제국이 펼쳐졌다. 자, 우리 그러면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 영토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지도 혹시 많이 봤죠? 우리 지도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썼던 지도입니다. 자, 우리 아라비아 반도 위치 찾아볼까요? 자, 이쪽에 있죠. 우리 아라비아 반도에 우리 우마이야 왕조가 지금 세워지고 있었어요. 우마이야 왕조가 세워졌었는데 엄청나게 대제국으로 뻗어 나가게 된다. 자, 우리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자,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 인도의 인더스강은 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세력을 뻗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동쪽으로 가서 중국 당나라와 국경을 맞닿았다. 당시 중국 당나라였죠. 국경을 맞닿았다. 그래서 이만큼까지 우마이야 왕조가 세력을 뻗어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가봅시다. 우리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 당시 이베리아 반도 여기 지금 현재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지역이겠죠. 여기까지 우마이야 왕조가 뻗어 나가게 됐다. 그래서 이만큼 우마이야 왕조가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된 겁니다. 자, 서쪽으로는 이렇게 스페인 지역까지 뻗어 나가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서는 우리 비잔티움 제국과 국경을 맞닿게 되었다. 자, 우리 현재 비잔티움 제국은 현재 그리스, 동유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잔틴 제국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국경을 맞닿게 되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얼마나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는지 지금 우리 지도만 봐도 엄청나게 크죠?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색깔로 할까요?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마이야 왕조, 우리 아라비아 반도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해서 스페인, 지금 현재 터키 지역까지 해서 이렇게 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당시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였습니다. 자, 언뜻 봐도 지금 전 세계, 우리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매우 큰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만큼 당시 세계에 주도하는 국가는 바로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왕조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가 대제국을 건설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거는 아랍인 중심 정책을 펼친 겁니다. 이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는 이슬람교 교리를 까먹은 거야. 우리 이슬람교 교리에는 분명 이슬람을 믿는 모든 자는 평등하다라고 했었는데, 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아랍인만 있었겠어요?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다 보니까 뭐 다른 민족도 이슬람교를 믿게 되었는데, 아니야, 이슬람교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랍인 뿐이야 라고 하면서 아랍인은 우대했고, 다른 이슬람교,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더 부과하는 등 매우 아랍인 중심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이렇게 특권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차별은 있었다라는 것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망하고 그 다음 세워지는 게 아바스 왕조입니다. 자, 아바스 왕조는 또 우리 이슬람 아라비아 반도에서 세워진 왕조인데요. 이슬람 제국, 지금 역대까지 알아본 이슬람 제국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우리가 국가 영토는 우리 우마이야 왕조 때 제일 넓었는데 우리 아바스 왕조가 힘은 그때 이슬람 제국 중에 힘은 가장 셌다라고 보통 평가받습니다.
우리 아바스 왕조가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하게 됩니다. 우리 우마이야 왕조 때는 아랍인 우대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제 아바스 왕조 때는 우리 다시 이슬람교의 원래 교리로 돌아가자. 우리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 이제는 이슬람교를 믿으면은 모두 다 아까는 아랍인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이제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관리나 군인으로 다 등용하게끔 이렇게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하게 됩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아바스 왕조가 최고의 전성기인 만큼 어떠한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냐?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탈라스 전투는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랑 싸운 전투입니다. 당시 중국의 당나라였는데 중국 당과 이제 동서 교류를 둘러싸고 이제는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인해서 이제 아바스 왕조가 우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는 동서 교류를 하려면 반드시 아바스 왕조를 거쳐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유라시아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 유라시아라는 말도 우리 지난 시간 지도 수업할 때 배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는 아바스 왕조의 다음으로 이제 후우마이야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우마이야 왕조. 우리 아까 우마이야 왕조 배웠었죠? 우마이야 왕조를 계승한 왕조입니다. 자, 날짜 연대를 보면은 우리 아바스 왕조랑 연대가 비슷하죠. 자, 아바스 왕조가 아까 말했듯이 우마이야 왕조보다는 영토가 최대로 넓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 후우마이야 왕조라는 왕조도 생겨나서 이베리아 반도, 지금 현재 스페인 지역에 따로 세워서 우리는 우마이야 왕조를 계승할 거야. 나 너네 아바스 왕조 안 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 따로 독립적으로 세운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우마이야 왕조를 계승하며 코르도바라는 지역을 수도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이베리아 반도는 유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이슬람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코르도바를 수도로 해서 당시 후우마이야 왕조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이쪽 지역 북아프리카나 후우마이야 왕조가 있었던 지역은 포기를 했었고요. 이 정도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중국과 전투를 했었다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동서교류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후우마이야 왕조 말고 파티마 왕조도 나와요. 파티마 왕조는 우리 북아프리카 지역에 여기에 파티마 왕조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자, 파티마 왕조도 연도를 보면은 아바스 왕조랑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 우리는 이렇게 대제국의 아바스 왕조를 따르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또 따로 독립적으로 세운 왕조입니다. 그래서 후우마이야 왕조와 파티마 왕조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 국가들이었다라는 것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직까지는 이 전 세계의 주도권은 우리가 이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이슬람이 장악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슬람 국가들의 정치까지 다 살펴보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우리 이슬람 문화 살짝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슬람도 문화가 매우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이슬람이 이렇게 큰 대제국을 건설하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가 매우 종합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자, 원래는 아랍인 문화, 원래 아라비아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아랍 문화가 기반으로 해서 우리 페르시아 지역도 차지해서 페르시아 문화도 용합이 되고요. 자, 우리 비잔틴 제국과도 국경을 맞대면서 그리스 문화도 많이 영향을 받고 인도랑도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인도 문화도 섞인 매우 종합적인 문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여서 아주 독창적인 이슬람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문학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 우리 많이 아는 거 있죠. 아라비안 나이트,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책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라비안 나이트가 우리 바로 이슬람이 만든 문학 작품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내용은 바로 페르시아나 인도, 그다음에 중국의 설화를 다 모았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 이슬람 문화가 매우 종합적이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과 미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울 건 모스크입니다. 자, 우리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라고 불러요.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죠? 그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슬람 교회 교회 모스크인데요. 자, 모스크는 공통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돔, 아치, 첨탑 이렇게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돔 같은 경우는 야구 돔구장, 아니면 콘서트를 돔구장에서 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우리 둥근 천장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돔이라고 합니다. 자, 아치 같은 경우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둥그렇게 마지막에 둥그렇게 쌓아 올리는 구조, 그것을 아치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첨탑은 뾰족한 탑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양식이 우리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63페이지에 우리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둥그런 천장 형태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돔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내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둥그렇게 쌓아 올린 구조. 아치 형식의 장식물이 여기 안에 있고요. 자, 다음 밖에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탑이 이슬람 사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참탑 양식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돔, 아치, 그다음 참탑 이렇게 이 세 개의 구조가 우리 모스크에서 나타난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라베스크 무늬라는 독창적인 무늬도 발달하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라베스크, 우리 아랍 형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잘 나와 있어요. 자, 아라베스크 무늬, 우리 모스크 내부의 벽을 화초 모양의 기하학적 무늬로 장식한 것. 자, 화초 모양의 기하학적 무늬.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우리 이슬람 사원이 아무튼 우리 아라베스크 무늬가 있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식을 띄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나 조각은 없어요. 우리 이슬람 문화를 보면은 그림은 없고 조각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앞에는 무늬만 있을 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이슬람 교리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걸 금지합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이슬람은 오직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신 알라를 믿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었어요. 자, 유일신을 믿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하였다. 자, 다른 신은 믿을 수가 없어. 다른 것은 믿을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림이나 모든 조각은 실제 알라야? 알라를 본 사람 있어?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알라라고 칭하는 그림이다. 알라 신을 조각하겠다.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유일신 알라는 그냥 존재하는 사람, 존재하는 신일 뿐이지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 표현한 건 다 우상이다라고 여기서 우리 그림이나 조각은 다 우상 숭배를 여기서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 이슬람교의 교리에 따른 그런 문화 형식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우리 뭐 0, 1, 2, 3, 4 이렇게 쭉쭉쭉쭉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우리 이슬람에서 발전을 해서 완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술이나 화학도 많이 발달해서 뭐 알코올이나 알칼리 등의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용어들 있죠. 그런 용어들이 우리 아랍에서 전해져 온 거다. 이슬람 국가에서 전해져 온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이나 천문학도 우리 매우 이슬람 국가에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슬람 문화까지 살펴보았는데 우리 이슬람 국가들이 워낙 큰 대제국을 건설했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가 많이 확산되게 됩니다. 자, 우리 국제무역을 우리 이슬람 국가가 주도하게 되면서 아까 말했죠. 우리 아바스 왕조에서 특히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까지 왕래를 하면서 국제무역을 이슬람 국가들이 주도해 나갔다라는 것에서 우리 국제무역을 주도하면서 여러 지역에 뻗쳐나가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했다라고 해서 이슬람 문화가 전파되게 되고요. 우리 동서문화가 교류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지술이나 나침반 이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에 전파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나중에 중세 유럽에 전해져서 근대 과학과 르네상스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이제 근대 이야기를 할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우리 이슬람 문화가 확산됨으로써 국제무역을 주도하고 동서교류를 주도했다. 아무튼 이슬람이 이 당시에는 세계를 주도했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슬람 한 번에 다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용어도 어렵고 조금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더 이해가 필요한 친구들은 한 번 더 들어보고 우리 복습을 철저히 하고 다음 시간에 유럽사에 대해서 이제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